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피플 이영현입니다. 우리 영화 모가디슈가 내년 3월 열리는 제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제 장편 영화 부문입니다. 이제 모가디슈는 전 세계 대표작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올해 미나리의 윤여정 씨 등 K피플이 또 한 번 아카데미의 영광을 이을 수 있을지 이 자리에 류승환 감독과 제작사 강혜정 대표를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LA에 오셨습니다. 헐리우드 보시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한국 영화 위상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자막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대부분의 이제껏 나오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들을 볼 때 네. 미국의 관객들은 대부분 더빙판을 선호했었는데 네. 제가 그동안 만든 영화들도 그 미국에 출시된 것들은 다 그 더빙판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네. 관객들이 한국어를 그대로 귀로 듣고 자막으로 영화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큰 변화죠. 그렇군요. 온전히 작품을 보고 듣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과도 다르게 이제는 좀 보편적인 관객들이 네. 어떤 특수한 그 아시아 영화를 좋아하는 특수한 관객층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반 관객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있다는 것.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자, 이제 영화 모가디슈가 되는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 장편 영화상 부문 한국 영화 출품작으로 선정이 됐어요. 어떠세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꿈의 자리니까. 근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자, 지금 참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외유내강 제작사 대표님이신데, 네네. 자, 외유 바깥은 유승환 감독님, 네네. 아는 강혜정 대표님께서 두 분이 부부세요.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자, 제작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 이제 일단은 아카데미의 도전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제 지금 나간 상황이 맞죠? 제가 드린 설명이. 네, 출품 확정된 거고요. 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영광스럽죠. 네. 이게 흔한 기회는 아니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올 여름에 사실 한국이 코로나 상황과 맞닥뜨려가지고 제4단계라는 굉장히 높은 방역수칙 단계를 지켜가면서 영화를 개봉했었기 때문에 사실 아카데미라는 걸 염두에 둘 만한 겨를이 없었어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저희 한국 내 홍보가 사실 되게 중요했었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361만 명이 찾아주시는 사실 정말 역대급 쾌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주는 결과들에 대한 것을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나 저나 아주 훌륭한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레이스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왔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자, 이거 아카데미상감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모가디슈는 어땠어요? 적어도 제가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영화인들 중에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것이 한국 영화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각자의 개성대로 이것이 물론 그건 있죠. 그것이 오스카의 회원 관객이건 소중한 우리 한국의 관객들이건 유럽의 관객들이건 아시아 어떤 또 국가의 관객들이건
극장을 찾아오는 이 관객들이 만족할 만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물론 관객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다 같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막 세분화해서 무슨 영화제를 막 어디를 목표로 하겠어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뭐 그런 네.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렇군요. 자, 아까 그 대표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에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결정을 하신 게 사실 대표님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제작사 쪽에서는. 네. 근데 그런 결정이 사실상 굉장히 큰 모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네, 사실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그런 OTT에 또 팔 수도 있는, 공급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네네. 조건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셨던 이유가? 뭐 영화마다 차이가 있고 또 제작사마다 이제 개봉을 하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저나 유승환 감독이나 이 영화를 함께 만들었던 모든 배우 스태프들이 이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였던 롯데 엔터테인먼트하고도 처음부터 이 부분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어느 시점이 더 좋으냐라는 건 계속 조율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할 때도 더 뒤로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올 여름에 한국에서는 상영관 협회에서 이렇게 극장들에서 영화를 개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죠. 물론 예상과는 달리, 네. 그러니까 올 여름에 있던 그 올림픽도 대단했고, 네, 네. 그리고 4단계라는 방역 그 레벨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상영 시간 뭐 10시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여름에 개봉한 영화들한테 굉장히 타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한 건 정말 극장에서 볼 만한 멋진 영화였다라는 칭찬을 주셨을 때 가장 뿌듯했고 개봉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사 입장은 그런데, 자, 감독님 입장은 사실 천만 감독님이신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아니에요. 이 영화를 아이맥스 테스트 시사를 하는 날, 네. 이 영화는 극장에서 관람을 해야 온전히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가졌었고요. 극장에서 뭐 관람하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가서 처음 본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요즘 집에 뭐 모니터들도 커지고 뭐 사운드 시스템도 좋아지고 하지만, 저희가 되게 신경 썼던 부분이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라고 음향. 음향이 천장까지 천장에 있는 스피커까지 이용을 해서 정말 관객들이 극장에서 볼 때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소리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스크린에 펼쳐진 대형 화면과 극장을 기준으로 한 이 사운드 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의 기준에 맞춰서 이 영화가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고, 물론 디지털 복제 시대에 뭐 진품의 가치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의문은 있지만, 저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것은 미술관에 직접 가서 그림을 보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록이나 화집을 통해서 또 그림을 볼 수 있지만, 굳이 미술관을 가서 전시된 진품을 보는 것은 진짜 만든 사람의 모든 의도와 진짜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영화 얘기 좀 다시 해볼게요. 남북한이 내전이 있는 상황에서 고립된 곳에서 국민들이 탈출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수년 전에 우연찮게 영화계에 있는 제 후배로부터 이런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한테 뭐 들어오거나 뭐 한 것이 아니었고. 네. 근데 저도 이 역사적 사실을 몰랐었어요. 네.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우와,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다.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네. 찾아봤더니 너무너무 극적인 스토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러다가 한 2, 3년 후에, 그 개발되던 그 각본이 저한테 연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마치 운명처럼.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받았던 각본은, 좀 제가 생각하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소재로 했던 것과 좀 달랐어요. 너무 극적인 좀 장치가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것을, 제가 각본과 그 영화를 제작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이 창작에 대한 그 권한을 완전히 100%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제 이것을 기획하고 제작을 진행하셨던 분이 덱스터의 김용화 감독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제안에 대해서 흔쾌히 오케이 하셔가지고 네.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냥 이 이야기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면 아마 누구나 다 당장이라도 만들고 싶어서 몸부림칠 만한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행히 이제 저였고. 당연히 두 분이서 논의를 같이 하셨겠죠? 그럼요. 당연히 제작사는 그럼요. 네네. 네. 근데 이런 작품을 보면은 그 감독과 제작사 입장이 조금 다를 때도 있잖아요. 이제 작품이냐 아니면 좀 흥행하고 뭐 수익이냐 이런 것도 네네. 있을 텐데 두 분의 의견 차이는 없으셨어요? 뭐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작자이지만 네. 뭐 상업적인 면이나 이렇게 흥행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고려 안 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그 부분이 주가 되면 사실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워낙 기획했던 의도에 맞춰서 작품을 충실하게 만들었을 때 네. 사실 결과에 대한 것도 기대 이상으로 흥행을 바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이 영화는 이 기획은 반드시 흥행할 거야라는 걸 생각하고 만든 영화들 치고 그렇게 결과가 훌륭했던 적이 없고 저 스스로도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작품성 그리고 인정받는 부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결정하시고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 작품을 모로코에서 찍으셨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있지만 그래도 모로코는 좀 잘 사는 나라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촬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예. 사실은 모로코 촬영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네.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지금도 뭐. 그러니까 힘든 것은 네. 낯선 환경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언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회교국가 하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는 것. 네. 야, 이 삼겹살을 못 먹으면 큰일 나네. 아, 미친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침에 네. 식당에서 가끔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가끔 베이컨이 나와요. 네. 아침 6시에 거의 삼겹살 파티 하듯이 막 베이컨을 막 엄청 먹고. 네. 근데 모로코 그 촬영이 되게 좋았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게 모로코였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뭐 그 어떤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일단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하다 보면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짓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밟고 웃고 떠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박한 생존에 관한 얘기고. 맞아요. 만드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관객들한테 그걸 전달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짓누르고 있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 내전을 다룬 얘기다 보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펼쳐지는 이 요소들을 통제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남의 나라 내전을 그냥 이 소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쉽게 마치 스펙타클을 위해서 무슨 그런 것들을 전시하면 안 되니까 저는 정말 위험해지는 순간들에 봉착하는 것 같거든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뭐 그 흥행성과 작품성의 지점에서도 저는 잘 만든 영화는 결국은 다른 세대의 관객들에게라도 발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대에 잠깐 흥행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좋은 영화는 결국 시간을 이기는 것인데 그렇죠. 내가 시간을 이기고 내가 만나보지 못한 저 미래의 관객들을, 그러니까 그것은 저의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더 해야 좀 그래도 떳떳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모로코에서 촬영을 하기에는 사실 해외 로케를 한다고는 어려운 점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제작사 입장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가장 크게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작비를 송금하고 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한국 영화사들이 해외 로케를 많이 하고 큰 거액을 이렇게 송금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뭐 말 그대로 모로코에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저희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런 의도로 이 정도 규모의 돈을 보내서 저희가 그쪽에서 제작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 설득이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한국 영화 이만큼 사실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각 분야마다 다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사실 그 통장 하나 개설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을 설득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는 우리 팀 이후로는 한국 영화사들이 어디에 가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좀 이렇게 세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좀 저희가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됐고 가장 크게는 뭐 어디를 가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촬영을 할 때는 해외건 국내건 똑같이 그냥 안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영화를 만든다라고 해도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영화를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저의 가장 큰 개인적인 이슈는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안전하게 찍고 돌아오는 것, 사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화를 이제 우리들이 관객들이 볼 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실제로 믿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영화를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이렇게 좀 바꾸거나 첨가도 하고 그러는데 요번에 좀 궁금했던 게 전체 이 영화에서 얼마나 이제 허구적인 요소가 있는지 좀 쉽게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 정도라고 그 퍼센테이지로 딱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 이야기의 그 중요한 한 축을 다루고 있는 북한 쪽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남한 쪽 분들이 이제 기록한 그 기록물들에 의해서 이제 거기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북한 쪽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면서 취재를 통해서 좀 이제 만들어진 부분들이 좀 있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가장 각색이 많이 된 것은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만 하루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지내고 탈출을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지낸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2주 정도를 함께 지냈었죠. 근데 그것이 그 영화로 그 2시간 남짓한 영화 속에는 다 그 시간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압축적으로 했고,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는 그 영화 속에서는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이제 그 대사관을 잃고 남한 대사관을 찾아오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공항에서 만나요, 이들이. 그래서 그 탈출을 하려고 공항을 갔다가 비행기를 못 타서
그 실제 모델이 됐던 그 강신성 대사님께서 제안을 네. 해서 그들을 데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다시 옮겼군요. 돌아가는 것이 이제 실제 스토리입니다. 네. 스토리입니다. 그 영화 후반부,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스포일러 같은데, 영화 후반부의 탈출 장면, 그 방탄 차량에 대한 문의, 이 아이디어는 각색인가요? 실제인가요? 아, 그거는 사실 제가 그 실제 스토리를 그 접하고 그리고 막 확인하고 취재하고 할 때도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정부군과 반군의 그 엄청난 사격을 받고 그 4대의 차량이 이 21명을 태운 그 4대의 차량이 탈출하면서 이탈리아 대사관 앞에 도착을 했을 때 희생자가 단 1명 나온 거예요. 근데 전혀 아무런 장치가 없이 비무장 상태에서.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너무 거짓말 같으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저만 해도 안 믿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것이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군이나 반군 모두 사실 그 정식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사격 명중률이 되게 낮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쓰던 총이 AK 소총이라 반동이 심해서 또 이 적중률이 적고.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볼 때는 뭐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조사를 하다가 AK 소총이 그 전화번호부 한 권을 그 관통 못 시키는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모래주머니와 그 책들을 통해서 방탄장치를 만든다면 이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주 기괴한 그 장면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외국에서 국내 관객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라고들 많이 하세요. 네. 그 배우에 대한 모든 배우들이 다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좀 놀라운 저렇게 잘하는 배우였구나. 인상이 좀 남았던 배우는 혹시?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이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하는 그 촬영 장면이 하나 있는데 한국 대사관 안에서 조인성 배우와 구교환 배우가 연기한 두 남북한 참사반이 막 다투고 그래서 북한 대사 역할을 한 허준호 선배님하고 김윤석 선배님 한국 대사 역할을 한 그 두 분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들이 난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했을 때 김윤석 선배가 이렇게 웃는 것도 아니고 한숨을 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피식하는 얼굴 표정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 마치 제가 굉장히 큰 생일 선물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전혀 예상 못한 연기를 펼치시는데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전혀 예상도 못하고 아주 기분 좋게 뒤통수를 때리는 연기를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이래서 대배우구나. 이래서 김윤석 하는구나. 그리고 재밌는 배우는 정만식 배우가 모로코에 갔을 때 우리가 거기 아시아 식당을 갔었는데 거기 직원이 조인성도 아니고 김윤석도 아니고 정만식을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때 그 정만식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가 모로코에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한류 스타였죠. 그래서 그렇군요. 아프리카까지 드라마가 이렇게 큰 인기를. 그때 좀 진짜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선정이 돼서 이제 오스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12월 달에 있는 1차 투표가 네. 있는데 그 오스카 회원들 한 10,000명 정도 되는 전 세계 오스카 회원들이 투표를 하는 1차 투표인데 그 국제 장편 영화상 부분의 경우에 전 세계에서 한 90여 편 정도 되는 영화들이 출품이 되고요. 네. 그 중에 15편을 선정을 합니다. 1차 선발. 네, 1차 선정을. 네. 그것을 이제 쇼트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이제 거기에 선정이 되면 네. 이후에 2차 투표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15편 중에서 5편을 네. 또 선정을 하는 작업. 네. 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3월 그러니까 그 5편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오스카 노미네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3차 투표에서 그 5편 중에 한 편이 이제 오스카 국제 장편 영화상이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는군요. 네. 그 경쟁도 되게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스카 캠페인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로 경쟁이 심각한지요? 일단 오스카 회원들한테 영화를 알려야 되니까요. 네. 이게 이제 뭐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말 그대로 90개 국가에서 이제 영화를 보내는 건데 그 90개의 영화들이 다 뭐 이게 북미에서 개봉을 안 한 영화도 있고 뭐 그러니까 모가디슈 같은 경우도 개봉을 했지만 뭐 그것이 뭐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코비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이 뭐 오랫동안 극장에 걸리지도 않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오스카 회원들이 일단 보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캠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네.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 영화를 어쨌건 영화를 봐야 투표를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리는 것. 그러니까 영화를 개봉할 때 홍보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작품상이라든지 연기상이라든지 이런 후보 선정은 이제 차후에 정해지게 그렇죠. 되나요? 아마도 이제 쇼리스트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노민이 갔을 때 어느 부분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아마 네. 뭐 그때쯤 나올 것 같고요. 네. 저희의 1차 목표도 한번 뭐 대표로 나섰으니까 네. 한번 즐겁게 해보자. 그리고 네. 12월 21일 발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저희가 올여름 개봉하면서도 저희 모토가 그거였거든요. 뭐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할 수 네. 있는 거 최선을 다해 해보자. 그리고 대신 즐겁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달려오는 것도 그런 모가디슈 전체 레이스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카데미가 네. 따로 있고 뭐 이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처음 만들려고 했던 의도대로 마지막까지 완성이 됐고 이 완성된 걸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이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중에 하나의 또 오스카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생충하고 이제 미나리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미 이제 수상작들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무래도 그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일단 후보에도 정식 후보에 오른 것도 아닌데 무슨 수상에 대해서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근데 이 영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한국 영화라는 것만으로도 요즘 관심을 좀 특별히 갖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분명 기생충과 미나리와 최근 오징어 게임 등의 영향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아까 말씀 중에 뭐 이후에 뭐 그 각 부분별로 또 갈 수 있는 게 있냐.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먼 얘기고요. 너무 먼 얘기고 사실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이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관객들이 다양한 층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알게 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 영화를 또 좋아해 주신다면 또 다른 우리의 더 많은 한국 영화들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뭐 그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도와드릴 텐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응원. 그냥 뭐 관심 뭐 이런 뭐 건가? 좋은 댓글 써주시고 뭐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다리면서요. 30분 정말 짧은 시간으로 네. 느껴졌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힘으로 역사에 기록된 승자는 없습니다. 모가디슈가 역사에 어떻게 쓰일지 이제부터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부담이 될까요? 자, K피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